예, 안녕하세요. 예,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 입문 과정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기초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굉장히 얇은 입문서를 보셨죠. 이 시간부터는요, 저희가 이제 기본서죠. 두께가 상당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야, 이걸 또 어떻게 다 보냐,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강의만 꾸준히 따라오시면, 뭐 어려울 거 전혀 없죠.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차가 좀 어려웠죠. 2차. 제가 보기에는 이제 1차가 비교적 양호해요. 그런데 이제 민법이 조금 어려웠다. 뭐 이런 그 견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결과는 뭐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1차 합격자는 예년처럼 30회처럼 31회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정도면 합격을 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시간이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도 그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별도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 좀 바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짧게 하고 그러고 바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거는 우리 6개 과목 중에 유일하게 법이 아니죠. 그래서 나머지 이 5개 과목은 전부 다 법이고, 공법만 해도 6개 개별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개사 법령도 그 안에는 대략 한 5개, 6개 정도의 작은 법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부동산학 개론은 그 학문이란 말이죠. 학문.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서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별거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부동산학 총론인데요. 여러분 제가 입문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뭉뚱거려서 총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단어 하나하나씩을 한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 분석. 그래서 총론 그러면 부동산학과 관련되는 거를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1편부터 8편에 나오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논의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2편은 이제 부동산 경제론인데, 부동산 경제론은요, 주로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뭐 별 한 100개 뭐 요 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또 다른 데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제론이 안 되면 부동산 정책을 분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선 이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초기부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다음으로 여러분 부동산 시장론은요 대략 한 5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시장론에 관련되는 게 있는가 하면 입지론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시장론에서는 대략 이런 게 한 개 정도, 그다음에 이제 지대지가론이나 도시구조에서 한 개 정도씩, 입지론이 대략 한 개에서 2개 정도, 그래서 한 5개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 입지론에서 계산 문제가 좀 있는데 아주 쉽습니다. 일단 이번에 기초이론 과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계산 문제에 대한 것들을 또 이제 대응을 할 텐데 내년도 이제 1, 2월이 되겠네요. 해보시면 뭐 별거 없어요. 겁먹을 거 없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은 계산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그러더라. 뭐 천만의 말씀이죠. 다음으로 이제 정책론이죠. 그래서 정책론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국가정책을 다루는 것, 그 이론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이제 시사성 있는 현재 발표되는 정책들, 뭐 이런 것까지도 시험에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은 비교적 적은데 4, 5개 정도죠. 그러면 이거는 왜 중기부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동산 경제론이 초기에 안 돼 있으면요, 요거 정책 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도 전반적으로 전범위를 다룰 겁니다만은 초반에는
특히 수요 공급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 정책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다음으로 이제 제5편의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이거는 뭐 정말로 이건 100개죠. 별이 100개인데 왜 그러냐? 이 부동산 투자론이 부동산 학개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해. 전체로 따져도 일단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7, 8문제고요. 통상 뭐 이렇고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해 그러면은 12개까지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치밀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또 다른 데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 금융 또는 감정평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바짝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또 이 투자로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되셔야 된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초기부터 여러분 뭐 그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초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나 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 암기하면 되는 건데 암기도 제가 암기구를 30개를 이번 달에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가 입문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거는 이제 20선이었는데 보니까 대략 한 30개 정도는 뭐 초반에 외워도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30개로 조금 의욕을 보여드리려고요. 그렇게 좀 늘렸는데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뭐 기본 점수는 일단 나온다고 보죠. 그래서 이 투자이론은 굉장히 내용들이 까다롭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암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으로 특히 이 계산 문제가 투자이론에서는 뭐 거의 걸린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경제론도 뭐 이야기 안 드린 것 같은데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도 있고요. 그런데 이 경제론과 정책 쪽은 거의 동일한 유형의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유형별로 나눠본다면. 그러니까 이쪽을 잘 이해하시면은 이쪽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뭐 얼마든 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투자론의 계산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산 문제를 1, 2월 달부터는 서서히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텐데 계산 문제가 그 유형별로 나누면 유형 계산 문제가 대략 한 8개에서 10개 나옵니다만은 그 유형별로 나누면 대략 한 8가지 유형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을 할 때는요 고등학교 수학 정도면은 대략 그 유형 패턴이 300가지가 조금 넘습니다. 패턴이. 그런데 우리는 8가지밖에 안 되니까 뭐 별거 없죠.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금융인데 여기도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특히 이 저당의 상환 방법 쪽은요 이 투자 이론에서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이론이 먼저 잘 되면 이 부분은 비교적 쉽습니다. 또 뭐 암기할 것들이 조금 있는데 요거는 뭐 제가 암기를 이번 11, 12, 1, 2월 정도면은 시켜드릴게요. 뭐 외우면 거의 프로예요, 이거. 다음으로 이제 뭐 리츠 프로젝트 금융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좀 외울 것들이 있죠. 이해하시고 나서. 그래서 금융이 뭐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문제를 푸는 거는 그다지 어려울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 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이용 활동, 개발 활동, 관리 활동, 마케팅 활동 이렇게 4가지 각각 다른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외우면 됩니다. 이거 뭐 이해할 부분들이 여기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투자 이론만 잘 되면 뭐 금방 이해하시고요. 몇 가지 외우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내용은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은데 문제를 맞추는 것은 가장 쉬운 부분이다. 전체 중에서. 다음으로 이제 감정평가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라는 거는요, 이 평가 자체가 좀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아마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죠. 그래서 대략 6문제 정도가 나오고, 많은 수험생분들이 나는 평가는 포기할래. 그럼 6개 포기하면 34개 중에서 적어도 26개, 7개, 8개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24개가 60점이니까 60점보다는 좀 넉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되죠. 이 앞부분, 여기가 이제 전반부인데요. 이 앞부분 이거는 너무 쉬워요, 이거. 이해 딱 함과 동시에 바로 거의 암기가 되고, 또 암기를 하시도록 제가 안내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별거 없고요. 어려운 데가 이 감정평가 세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략 전반부에서 3개 나오고 후반부에서 3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운이 좋으면은 요게 이제 1개 나와서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만 해도 맞출 수 있는 게 3개에다가 1개, 4개네요. 그러니까 6개 중에 4개 맞히면 뭐 굉장히 잘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뭐 포기하거나 그럴 일은 절대로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역시 이제 초반부에 가장 열심히 하셔야 될 곳, 그러면 결단코 제2편의 부동산 경제론 하고요. 그 다음에 제5편의 투자론입니다. 요게 잘 되면 나중에 이제 다른 부분도 뭐 여기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PR 한 50개 50개 수준인데 이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2개를 잘 하시는 게 학개론을 정복하는 길이다. 뭐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뭐 좀 이해는 되신 거네요, 그죠? 제가 주장하는 바를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학습 계획인데, 자, 저번에는 이제 이쪽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암기 코드가 약속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암기 코드는 여러분 그 동영상에 첨부 파일로 붙어 있으니까요. 내려받아서 시간 나실 때마다 좀 기억하시면 좋죠. 가능하면 미리 외우는 게 좋아요, 미리. 왜냐하면은 그래야 1년 공부하시면서 내 몸에 체화되고, 그래서 암구 하나를 딱 기억하면은 어떤 내용이지라고 술술술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용어에 대한 해석하고요,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전체 부동산학 개론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은 암기하겠다. 자, 다음 과정에서는 계산 문제 대략 한 절반 정도가 나갈 겁니다. 8가지 유형 중에 아직 마음의 결정은 못했습니다만은 3가지 유형에서 4가지 유형을 정리할까 싶어요. 뭐 그러면 거의 절반 끝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 이번 달 학습 목표는 65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입문 강의 때도 그 PPT 자료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자료들이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보충되고. 그래서 대략 65점 정도. 그래서 암기 코드 30선 정도까지만 기억해도, 자, 여기 제시하는 자료 정도만 기억해도 여기 이제 50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60점 맞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자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감 가지시고요. 일단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점수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하시고 일단 간략하게 제1편 1장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그 부동산학 총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논의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크게 3장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결론은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데 요거 제 2장하고 제 3장이 이제 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럴 때 부동산학이라는 게 뭐냐 그 이야기예요. 부동산학이라는 건 자,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런데 이 부동산 혼자 있다. 부동산이 뭐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움직일 수 없는 재산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재산이 아니고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자, 부동산 한 개만 덩그러니 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왜 그러냐? 인간이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이 살지 않는다? 부동산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위치가 좋은 땅이 뭐 있겠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데. 그럼 이 부동산하고는요, 이 부동산하고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럴 때,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뭔가를 하잖아요. 예컨대 개발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이제 이용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인간이 하는 활동을, 자,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자, 부동산이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 그런 걸 부동산에서 드러나는 것들, 그래서 자,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럴 때 우리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일반적으로 자, 부동산 현상하고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럴 때 자, 1편은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제 1장은 일단 부동산 학이 뭐냐라는 걸 다뤄요. 예.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예. 다음으로 여러분 제 2장은 어떤 거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연구하는 바로 이 부동산이라는 것 얘는 누구냐 그 이야기. 예? 그래서 부동산의 의죠. 예? 개념과 분류죠. 그러니까 부동산 학에 대한 게 아니고 조금 더 좁혀서 부동산이 뭐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자, 3장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갖고 있는 특성이 어떤 거냐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학이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은요. 이 부동산학이 연구하고자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다. 그럴 때 앞으로 종종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연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종로에 빌딩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살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걸 중개할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걸 관리할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요. 자, 그럴 때 야, 이건 설계는 어떠냐, 구조는 어떠냐. 만약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런 걸 따져볼 수 있겠죠. 이런 걸 우리는 기술적 측면을 고려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가 하면 요거는 가격이 얼마일까? 300억일까? 350억일까? 이런 고민. 만약 투자한다면 그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부동산과 관련되는 경제적 측면을 연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음으로 야, 그러면 이 부동산에 관련되는 용도 지역은 어떤 거고 지구나 구역은 어떤 거고 또 정부의 규제는 어느 정도이고 세금은 얼마 정도 나올까? 뭐 이런 거 세제 이런 걸 또 따져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법률적 측면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연구한다 그래서 이거를 3대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대 측면. 뭐 시험에서 여기까지 내지는 않지만 이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얘를 유형적 측면이다. 이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3대 측면을 우리가 따진단 말이죠. 3대 측면. 그러면 이 3대 측면을 두루두루 따지는 걸 뭐라 그러느냐. 그런 걸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복합 개념. 그래서 이 복합 개념 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 이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암기 팁을 뭐라고 했느냐. 3대가 봐도 법은 경기가 나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법 공부해 보세요. 경기가 납니다, 진짜. 그래서 3대가 봐도 법은 경기가 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3대 측면 그러면 법, 경기 세 가지가 있다. 3대가 봐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봐도 법은 경기가 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제 공부해 보시면 경기 납니다, 정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자 그러면 제 1장 한번 가보자. 1장. 방금 이제 우리가 1편 전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1편은 부동산 학이라는 거를 보는 거라 그랬죠. 그럴 때 자, 부동산학의 체계인데요. 요거 이제 간혹 시험에서 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거의 기억이 될 정도로 자주 읽어놔야 돼요. 우리 김영진 교수가 이야기하신 건데, 자, 부동산학의 정의죠. 자, 부동산학이 뭡니까? 그랬더니,
부동산학이라 함은 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동산학의 정의 시험에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봐두셔야 되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능률화라는 걸 뭐라 그러느냐? 부동산 활동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목적. 활동의 목적은 뭐냐? 능률화다. 능률화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능률화는 속도의 관점이 많아요. 속도. 빠르게 하는 것.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는 이 능률화냐, 경제성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따질 건데, 그때 가서 보자고. 일단 이해만 하시고요. 능률화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원리, 두 번째로는 응용 기술이 있다고 이야기죠. 이 원리라는 거는 이제 이론적 차원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부동산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응용 기술은 기교죠. 기법.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기술성이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은요, 다른 학문과 조금 달라. 다른 학문과 달라서 하나의 학문에 이론적인 측면도 있고 기술의 측면도 있다고 이야기죠. 즉 과학성과 기술성이 있다고 이야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종합과학이다. 종합과학.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되는 세 가지 측면. 아까 법은 경기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세 가지 측면, 법, 경, 기 세 가지를 전부 다 고려한다. 그걸 다른 말로는 종합과학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응용과학의 측면도 상당히 강하다. 응용과학. 또는 인간의 실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화됐다. 경험과학이다. 다른 말로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또는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따지기도 한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시험에 내는 거는요, 이렇게 많이 내요. 다음 중 틀린 것 해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꿔서 문제를 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A가 아니고 B이다. 순수과학이 아니고 응용과학이다. 자연과학이 아니고 사회과학이다. 추상적 학문이 아니고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런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 시험에서 몇 차례 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해 보면 자, 부동산 활동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과학이다. 이게 부동산학의 정의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학문의 성격은요, 종합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복합 개념이어서 단순과학이 아니고 종합과학이죠. 다시 말해 순수과학이 아니고 즉 철학이라든가 또는 화학이라든가 물리학 같은 순수과학이 아니고 인간의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한 과학이다. 그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자,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죠. 물리학, 화학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의 성격이 강하다. 또 부동산학은 구체적 경험과학이지 추상적 학문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추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학은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이 뭐냐, 어떤 게 보다 윤리적이냐 이런 걸 따지기도 한다. 경험과학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걸 외워버리셔야 된다.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니까 학문을 종용하며 사회 보는 경규 이렇게 외워버리신다 이야기죠. 여러분 그 이경규 씨 아시죠?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좀 윽박 지르는 성격이 있잖아요. 약간 재밌게 하려고. 그러니까 종용을 해. 종용. 막 윽박을 질러. 그래서 학문을 종용하는 그러면서 사회 보는 경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거지를 한번 외워본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뭐냐? 그러면 학문을 종용하고 사회를 보고 있구나 경규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암기 팁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된다 생각하고 외워본다. 그래서 익숙하게 내 옷처럼 만든다. 제가 팁을 제시했지만 여러분 자신의 옷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접근 방법과 연구 분야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 접근 방법이라는 게 학자들이 연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그 이야기인데, 어렵습니다, 이거. 연구하는 방법론인데 어렵겠죠. 시험에서는 몇 차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걸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막 그럴싸한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그런데 천착하면 안 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때까지 쭉 계속 읽어버리고 말아요, 그냥. 그래서 자, 일단 아까 연구 대상은 자, 부동산 현상과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접근 방법에는요, 과거 이거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예요. 분산식과 중점식은 아쉽지만 우리나라 부동산학은 이제 일본을 통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김용준 교수가 일본에 가서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있는 연구 자료들을 모아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종합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동산학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일본 학자들의 초기 연구 방법인데 분산식, 중점식 연구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이따 기본서를 보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 분산식이라는 거는 각각 개별 학문의 입장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간의 경제학의 입장에서, 법학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따로 부동산학이라고 할 만한 모아진 이론이 있는 건 아니고 각기 개별적이고 부분적으로 따로따로 연구한 거죠. 중점식은요, 아까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 있었죠. 법, 경기. 3대가 봐도 법은 경기가 난다면서요. 그래서 이 법, 경기 이 세 가지 측면 중에서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막 파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래서 특히 이제 법률적 측면을 많이 팠겠죠. 부동산은 권리 하자가 있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을까,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거죠. 중점식이다. 종합식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모든 측면을 싸그리 종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을 만들어내는 걸 이야기하죠. 말고도 법, 제도적 접근법이다, 행태과학적이다, 현상학이다, 의사결정론적 접근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대비한다 하더라도 뭐 굉장히 가볍게 보시고요. 시험을 대비한다 하더라도 요거 종합식하고 의사결정 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요거 한번 답이 됐고요. 요거 한번 답이 됐죠. 그러니까 요 정도를 뭐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초 분야,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가 있어요. 기초 분야는 당연히 여러분 부동산학을 할 때 누구나 알아야 되는 기초겠죠. 그래서 우리가 1편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또는 다른 과목에서 많이 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과목. 그래서 이런 것들, 기초적 금융수학이라는 거는 투자 이론에서 조금 할 텐데, 어쨌든 이런 게 기초가 되고요. 결정 분야는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이 되는 거. 대표적인 게 투자 이론이죠. 그걸 결정과학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투자할까 말까 의사결정이죠. 그러면은 그냥 뭐 감으로 때려잡는 그건 아니고 뭔가를 수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또는 분석적으로 따져보고 이 정도 수익이면은 투자해야지 라고 의사결정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 분야는 전부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투자이론, 금융, 개발 뭐 이런 것들 다 잘 나오죠. 또 이제 국가, 요거는 이제 민간이 아니고 국가가 하는 건데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죠. 요것도 뭐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정 분야는 다들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다. 결정 지원 분야는 투자자가 결정을 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 예컨대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나 감정평가사나 권리분석사나 상담사나 뭐 이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활동을 우리가 결정지원 분야라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중개, 권리분석 등등등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여기 또 이제 한 차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뭐 20번 나온 것도 아니고 30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 중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이다. 부동산 결정 분야와 관련이 없는 것,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기억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예?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정 분야만 기억하시면 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여러분 그 이제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인데요. 여러분 그 일반적 이념이라는 거가 있고, 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 있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도 이제 외울 겁니다, 여러분. 그 귀찮으면 외우는 거예요, 이런 건. 시험에 자주 내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기초 단계에서는 뭐 아직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암기 팁을 30개를 외운 다음에 그때 제시할게요. 그럴 때 이제 일반적인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통용되는 그런 이념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효율성과 형평성과 합법성을 요구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 효율이라는 거를 높이려면 개인의 이익을 100% 존중하면 돼요. 개인의 이익을. 다음으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형평성이라는 거는 평등의 개념이죠. 개인의 이익은 좀 제한하고 공익을 강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익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걸 제한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익이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개인의 이익을 마음대로 누구라도 또는 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개인의 의사결정으로 제한해버리면 되느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사회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개인의 땅을 수용, 사용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 단 법에 따라 해야 되고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3조 제2항에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합법성, 법에 따라서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맞춰주세요, 이런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은 우리나라 이야기인데요. 근데 공사익조의 원리이다, 이런 걸 률적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효율적 관리의 원리이다, 경제적 측면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가치 및 환경가치 등의 원리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요거는 연결이 좀 되면 됩니다. 공사익 그러면 법률, 효율적 그러면 경제, 뭐 이렇게. 그런데 안 해도 되겠네요. 아까 공익과 사익은 뭘 가지고 조절한다 그랬느냐? 법. 그래서 법률적 측면이고, 효율적이라는 게 뭐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자. 그러니까 경제죠. 그 다음에 건강가치는 건물 높게 짓자는 이야기고, 환경가치라는 거는 환경을 잘 보존하자는 이야기니까 좀 상충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제한된 땅이 있다. 그럴 때 인구가 늘어나니까 건물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높게 짓는 대신 일부는 남겨놔야 되겠죠? 환경 보존.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제한된 땅을 고밀도로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측면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어려울 건 없죠. 예. 다음으로 이제 우리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 활동의 특별 원칙이다, 뭐 이런 것도 공부할 텐데, 일단 네 번째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3개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부동산 활동이라는 건 아까 그 원대한 목적이 능률성이라 그랬죠. 능률화죠. 부동산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네. 다음으로 자, 부동산은 거리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경제성의 원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 1편 1장 부동산학에 대해서 볼 때는 이 정도로 우리가 외워주시면 충분하다. 아까 복합개념 3대 측면, 3대가 봐도 경기가 나요, 이런 것.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그러면 학문을 종용하면서 사회 보는 경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꼴랑 외울 거라고는 뭐 2개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2장부터는 시험에서는 조금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쉬었다 할 텐데 여러분 봐도 일단 벌써 암기구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서서히 이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잠깐 쉬셨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뵐게요.